시험 어땠어요? 직접 이제 시험장 가서 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푸신 분도 계시죠. 일단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오늘 강의 들으시고 이제 이 어려운 문제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럼 이게 지방직이 굉장히 어려웠던 연도가 이제 2017년이에요. 2017년 9급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가 이제 실제로 7급보다 더 어려웠어요. 9급이. 이래요.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체감 난이도를 비교했을 때 이번에 친 시험은 2017년이랑 비슷하다. 일단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 하나하나를 이제 뜯어보잖아요.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를 뜯어봐서 문제끼리 맞춰보면은 2017년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거는 전체적인 구성에서는 어렵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문제 하나하나 뜯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걸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문제 하나하나가 난이도가 어렵다 이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보셔야 되는 이유가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쉽게도 풀리는구나 이걸 느끼시면은 저희가 준비하고 방어하기가 좀 좋아요. 알겠죠? 그 지방직 치러 가기 직전에 쳤던 결정타 모의고사가 평균이 55점 정도 나왔어요. 50점 초반에서 55점 그 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일단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 가잖아요. 갔을 때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하나의 포맷이 완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 저희가 20문제잖아요. 20문제 중에 자 이렇게 나눴을 때 문법, 어휘, 생활영어, 그다음 이디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독해가 있는데 문제 구성이 이제 쭉 가다가 이제 갑자기 문법 풀다가 독해가 나오고 어휘가 나오고 막 이렇게 넘나든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독해적인 사고랑 그다음에 문법, 어휘, 그다음 이디엄 이쪽 사고랑은 완전 다른 사고예요. 문제를 풀 때. 이해돼요? 그러면 저희처럼 이제 강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유형에 상관없이 그냥 1번부터 쭉 풀어도 상관없어요. 넘나들어도 그 사고가 그때그때 맞게 조정이 되거든요. 근데 학생분들 입장에서 뭐냐면 어법을 풀다가 갑자기 독해를 풀고 독해 풀다가 갑자기 뭐 이디엄을 풀었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고가 넘나들기 때문에 집중력이 굉장히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큰 틀로 나눴을 때 이렇게 두 가지 틀로 일단 나눠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면 강의를 할 때 제가 이제 뭐를 권장해 드리냐면 일단은 문법어휘 생활영어부터 먼저 풀라 그럽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알고 모르고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시간 데이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10문제를 풀 때 보통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가 이제 10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걸 풀 때 내가 대충 한 몇 분 정도를 소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뭐 어려운 문법이 나왔다? 그건 좀 고민할 수 있겠지만 어려운 어휘가 나왔을 때 어차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빨리 돼요. 근데 독해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잖아요. 시간 측정이 안 됩니다. 내가 몇 분을 소요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해돼요? 그래서 독해 10문제에 대한 시간 측정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다? 첫 번째 파트부터 먼저 다 푸셔야 돼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러면 첫 번째 파트를 풀잖아요? 풀면은 기출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문법이라든지 어휘가 조금 난이도가 조금 쉽다라는 게 있어요. 풀다 보면. 이해돼요? 그럼 난이도가 쉽다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 난이도가 쉬웠을 때 우리는 어떤 예측을 해야 되냐면 독해는 뭐다? 어려워지겠구나. 이 예측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독해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뭐예요? 일치불일치입니다. 일치불일치. 그래서 독해에서 일치불일치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맨 마지막에 푸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어려운 독해가 나와요. 그럼 교수님 어려운 독해는 어떻게 판단해요? 우리가 뭐 다 끝나고 나서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독해라는 건 뭐냐면 기준이 일단 모르는 단어가 좀 많다. 그러면 당연히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은 해석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한 두세 문장 읽었는데 해석이 안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해돼요? 그러면 그 판단이 딱 되는 순간 뒤에 문장을 더 읽어봤자 그 문제는 못 푼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그러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셔야 되는 게 별표를 치셔야 돼요. 그러면 10문제 중에 어려운 독해가 몇 개 나오냐면 많게는 2개밖에 안 나와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강의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 연습을 할 때 독해는 무조건 뭐냐면 별표를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치라 그래요. 그래 많게는 2개를 쳐야 돼요. 독해 10문제인데 뭐 5개를 칠 수는 없잖아요. 이해돼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돼야지
시간 밸런스가 조정이 돼요. 근데 어려운 독해를 만났을 때 그거 미련 못 버리고 계속 읽고 읽다가 보다 시간 밸런스 다 무너지거든요. 그다음에 그 어려운 독해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맞추면 다행이지만 대체로 그런 문제는 틀립니다. 그럼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정답률 떨어져요. 그 문제를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0문제 독해 중에 8문제를 맞추자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린 보기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가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기출 문제에서 제가 많이 이거 확인시켜 드렸거든요. 뭐 빈칸 문제든 뭐 주제 문제든 등등 했을 때 보기에 좀 특이하게 성격이 다른 하나가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걔가 답일 확률이 거의 95%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찍으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만 이제 시간이 없으면 찍어야 되죠. 찍을 때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찍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0. 몇 초 만에 찍었던 문제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풀던지 뭐 기출 문제를 풀던지 이 사고 자체가 머릿속에 딱 포맷이 딱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생각 안 하고 계시면은 내가 시험을 딱 치자마자 뭐냐면 옛날 습성으로 돌아갑니다. 이해돼요? 거기 빠져가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많이 읽고 시간 밸런스 체킹 안 하고 뭐 독해 어려운 거 나왔다 별표 안 해요. 계속 읽어요. 계속 읽다가 하는 게 결국에 뭐냐면 보기 봅니다. 보기 보면 2번도 답인 것 같고 3번도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지문을 또 읽어요. 근데 문제는 4번이 정답이야. 근데 지문 읽고 나서 2번, 3번 중에 하나를 찍는 겁니다. 그럼 시간 로스 생기면서 정답이 떨어지잖아요. 진짜 그거 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래서 영어가 시간이 부족하여 하는 게 보통은 이제 그 독해에서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시간이 모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생각의 포맷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 3년간에 이제 그 지방직 9급이 어떻게 출제가 됐냐 봐요. 보통 이제 독해가 10문제입니다. 독해 10문제고요. 자, 문법 4문제. 거의 고정입니다. 이거는 고정인데 뭐가 달라지냐면 이디엄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좀 달라져요. 이래 좀 달라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봐요. 독해가 지금 11문제죠. 한 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다? 문법이 한 개가 줄었어요. 게다가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문법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하나. 자, 그 다음에 어휘가 4문제, 뭐 생활영어 2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봐요. 국가직을 쳤잖아요. 국가직이 쉬웠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쉬웠다 그러죠, 원래. 그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냐면 지방직은 그거보단 좀 어려워지겠구나 라는 예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출제위원들이 뭔가 국가직만큼 쉽게 내면 요거도 먹을 거잖아요. 그럼 뭔가 자기를 일단은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난이도를 조정할 건데 그걸로 택한 게 뭐냐면 일단은 뭐다? 시간적인 부분을 잡은 겁니다, 일단은. 이해돼요? 그러면 독해 11문제를 낸다는 얘기는 문법 한 문제를 풀 때의 시간과 독해 한 문제를 풀 때의 시간은 거의 2배, 3배가 차이 나거든요. 뭐 일단은 시간적인 부분을 건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독해 한 문제를 늘리고 문법을 줄였다는 얘기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장치가 있는지 봐요. 독해 유형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일치 불일치가 3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일치 불일치가 3문제 나왔던 게 뭐 나올 수도 있지가 아니고 지방직에서는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가직에서 2018년, 17년, 16년에서 일치 불일치가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국가직 시험 치러 가시기 전에는 국가직의 패턴은 일치 불일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독해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걔네들이. 그래서 적어도 국가직 이번에는 2개는 나올 거니까 잘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방직에는 최근 5개년 후속하시면은 뭐 9급이든 7급이든 간에 일치 불일치가 3개 나온 게 없었어요. 근데 3개를 냈다는 얘기는 뭐다? 시간적인 거 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그러면 문제 푸실 때 뭔가 어려운데 일치불일치가 3개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멘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해 푸실 때. 그다음에 어떤 장치가 있나 볼까요? 일단 문법 어휘 난이도가 낮았다는 느낌 들었죠? 여기서부터 독해는 뭐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려 어려워지겠구나. 그 생각이 드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봐요. 지금 첫 번째 독해 문제가 7번 그리 순서입니다. 그러면 11개 독해 질문 중에서 가장 어렸던 게 몇 번일까요? 그러면은 저는 7번을 뽑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잘 푸신 분들은 7번을 별표 치고 넘어갔어야 돼요. 이것만 하셨어도 성적은 본인 점수에서 10점 이상 더 올라가요. 그러면 7번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7번에 박았다는 얘기는 이때부터 뭐냐면 체감 난이도가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난 진짜 많이 이제 준비했는데 독해를 이제 풀라 그러니까 7번부터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해석도 잘하는데 그때부터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독해들은 체감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당연히 시간이나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 그리 순서 7번 문제가 제일 마지막에 20번에 배치가 돼 있었다. 그러면 평균은 적어도 뭐다? 한 60점 이상으로 올라가요. 지금 이제 막 가채점 되고 있는 평균이 50점 중반에서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구급의 핵심은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렵게 느껴지고 실제로 뭐다? 성적이 좀 낮다는 얘기예요. 이래요? 그럼 이 시간을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제일 관건이 7번을 별표를 쳤는지 안 쳤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시험에서. 그러면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좀 빨리 읽어야 되냐? 그러면 속독을 많이 강요해. 왜냐하면 실제로 지문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독하셔야 됩니다. 속독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속독을 하게 되면 어떤 그 문제가 생기냐면 쓸데없는 정보들이 남아있어. 잔재가 정리가 안 되고 머릿속에 단어들만 몇 개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뭐 그게 어떻게 되냐면 상상하기 시작하면 그 단어를 가지고 소설 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 소설과 가장 맞는 보기를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풀려요. 근데 조금만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읽을 때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해서 찍는 것들은 대부분 틀려요. 그런 느낌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속독하는 순간 이제 독해는 빠이빠이입니다. 독해를 못 잡아내시면 당연히 뭐다? 합격선에서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대부분은 빨리빨리 가요. 근데 이 빨리빨리 전략은 상위 1%에 해당하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영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희박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만약에 전체 클래스가 있으면은 1%밖에 안 돼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제껴 놓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에서 우리가 이제 저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절대 뭐다? 남들이 가는 빨리빨리 전략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고로 해야 되는데 사고라는 건 뭐냐면 천천히 적게란 거는 이제 한 지문에서 문장 숫자로 따지면은 맥스가 3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거의 다 풀려요. 지금 교실 좀 더운 거 죄송한데 저기 에어컨 좀 죄송합니다. 네, 좀 천천히 부시지라 갑자기 과격하게 계속 부치. 농담이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적게 대신에 정확하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전략들이 어려운 문제에서 더 빛을 발해요. 이해돼요? 그래서 오늘 독해를 풀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경험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독해부터 풀 거고요. 독해부터 풀 거고요. 자, 한번 펴보시죠. 자, 7번입니다. 자, 일단 이제 그 7번 풀기 전까지는 분위기가 좀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어휘라든지 문법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맞나요? 칠판 보시고 들으시면 칠판 보시면 돼요. 어차피 답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풀리는지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유 되시면 이 강의를 한번 더 돌려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봐요. 그럼 7번을 딱 봤는데 일단은 모르는 단어도 곳곳에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생각 들었을 거냐면 일단 이게 뭔 말이지? 시험 치다가 해석도 잘 안 되고 큰일 났네? 7번부터 막혔네? 이 생각 딱 듭니다. 그럼 이 생각 딱 들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별표 쳐야 돼요? 별표 치고 넘어갔어야 돼요 이거. 그럼 이 판단 내리는데 그냥 한 2분이면 좋게요? 이해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딱 발목 잡히는 순간 문제는 뭐냐면 얘를 맞추냐 안 맞추냐의 문제가 아니고 얘한테 잡혀있는 순간 뒤에 남은 독해는 다 어려워져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얘를 일단은 별표 치고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대한 학생분들 입장에 맞게 제가 이제 풀이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 봐요. 주제 제목, 요지, 빈칸 이런 지문들은 어차피 이게 이제 글이기 때문에 그냥 단지 영어라 뿐 이제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봐요. 공무원 시험 문제를 이제 해설지를 가지고 이제 다 나눠주고 해설지를 읽어서 마치 언어 영역처럼 푼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거의 다 맞추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단지 이게 이제 영어라는 언어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그러면 뭐냐면 어차피 영어도 언어고 한글도 언어잖아요. 둘 다 언어인데 글이 쓰여진 어떤 형태는 거의 흡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글을 읽으실 때 이게 어떤 종류의 글이구나라는 걸 이해하고 계시면은 공부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돼요. 그 종류 하나만 판단하셔도 문제는 2배 이상 빨리 풉니다. 정확하게. 이해돼요? 그러면 이런 유형에서 뭐가 자주 나오냐면 통념 비판 나옵니다. 통념 비판은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정직하다고 믿습니다. 이게 통념 비판이에요. 그러면 문장 맨 앞에 뭐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뭐냐면 그건 통념 비판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그가 정직하다고 믿습니다. 이런 문장이 나왔다면 글의 주제는 뭐다? 그는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글의 주제가 되는 거야. 이게 통념 비판이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형식이 있습니다. 이야기 형식. 우리 어렸을 때 이소부화 같은 거 많이 읽죠? 교훈 어디 나와요? 교훈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야기 형식이 나오죠. 이야기 형식이 어떤 거냐면 내가 어렸을 때 몇 년 전에 뭐 작년 크리스마스 때 이런 게 이야기 형식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떤 글이 이야기 형식이구나 판단이 되면 주제가 맨 마지막에 오겠구나라는 생각하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문제별 해결책이 있는데, 자, 문제라는 거 뭐냐면 안 좋은 게 나오면 문제예요.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책이 답이 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돼요. 그러면 문제점이라는 글이 인식이 됐으면은 멈추고 보기 보시거든요. 근데 보기를 봤는데 문제밖에 없어? 그러면 걔가 답이에요. 근데 문제도 읽고 해결책도 있어요? 그럼 더 읽어야 되죠. 뭐 이때 뭐 읽냐면 제일 마지막 문장 읽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문장에 해결책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물론 단순 열거도 단순 열거는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방법,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뭐고 이게 단순 열거입니다. 단순 열거인데 열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시간 열거나 공간 열거예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요. 이게 시간 열거예요. 이래요? 우리나라는 이런데 미국이 이렇습니다. 이건 공간 열거입니다. 그러면 시간이나 공간 열거는 대부분 뭐냐면 대조글이 많아요. 대조. 이해돼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글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만약에 이제 이거 통념 비판인데 이야기 형식인데 이 판단만 내려도 뭐다? 몇 배는 빨리 정확하게 푼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그럼 오늘 문제 푸시면서 어떤 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 9번에 가보겠습니다. 9번 넘어가시고요. 자, 강의 들으실 때 프린트물 가지고 듣지 마시고 그냥 칠판 보고 들으세요. 칠판. 알겠죠? 칠판 보고 천천히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 as this revolution upend가 나왔네요. 자, up이라는 거 들어올리다잖아요. end는 끝이죠. 그럼 내가 어떤 여기 프린트물이 있는데 끝을 들어올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뒤집혀지죠? 맞나요? 그 뒤집다 뜻입니다. upend라는 건. 그래서 디지털 혁명이 뒤집었는데 뉴스룸을 뒤집었답니다. 그 뉴스룸을 직접 뒤집지는 않았을 거고 뭐다? 영향을 줬다는 얘기겠죠? 맞나요? 자, cross country. 그래서 그 나라 전체에 영향을 줌에 따라서 자, here's my advice. 여기에 뭐다? 나의 조언이 있어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필자의 조언이기 때문에 얘가 뭐다? 주제겠구나 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에 대한 이제 조언이 있냐면 for all the reporter. 그래서 모든 기자들에 대한 조언이 있어. 그러면 이 글은 뭐다? 그 조언이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읽으시면서 그 문장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I've been a reporter. 나도 뭐다? 기자였네요. more than 25 years. 거의 25년 이상 동안 기자였답니다. 필자도. 자, 그래서 자, I've lived through a half dozen technological life cycle. 자, 나는 살았는데 자, 뭘 통해 살았냐면 거의 한 6번 정도의 기술적인 어떤 순환입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혁명들이 한 6번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걸 거쳐서 내가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이번에는 뭐냐면 디지털 레볼루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너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 조언을 해줄게 이런 말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 조언이 뭔지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 볼까요? 자, the most dramatic transportation.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변화가 뭐냐면 발생했는데 자, in the last half dozen years. 자, 최근 몇 년 동안에 발생했답니다. 지금 됐나요? 그럼 아직까지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없습니다. 지금. 자, 그게 뭘 의미하냐면 됐나요? 자, 내가 자, with increasing frequency 아주 자주 됐나요? 아주 자주
뭘 하고 있냐면 making stuff 하고 있답니다. 지금 됐나요? 그럼 봐요. 이게 지금 1인칭 시점에서 언급이 되는데 우리는 필자의 어떤 조언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뭐가 나왔냐면 필자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가 나왔어요. 지금 필자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는 뭐라, 너네도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그러면 첫 번째 단서가 뭐냐면 내가 뭐다? 자, making stuff이 어떤 물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기자니까 making stuff 한다는 얘기는 기사를 쓴다는 얘기겠죠. 지금 내가 점차 자주 뭐다? 기사를 쓰고 있어,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쓰고 있냐면 as I go along입니다. 자, as I go along은 go along이라는 얘기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사를 쓸 때 만약에 내일까지 이제 마감이면은 미리미리 쓰는 게 기사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as I go along, 내가 뭐다? 진행해 나가면서 글을 쓰고 있대요. 이게 일단 첫 번째 단서입니다. 지금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거 이야기 형식이네. 필자의 경험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 이야기 형식이구나.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교훈이 나오겠구나.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이해돼요? 천천히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고 나중에 이거 필요하시면은 영상 보시면서 멈춰놨다가 필요한 거 적으세요. 그게 좋아요. 오늘은 큰 틀만 좀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는 겁니다. 봐요. 자,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은 I'm just increasingly, 자, 나는 단지 뭐다? 지금 또 필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가 나왔죠? 내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답니다. 이해돼요? 뭐 없이, without a script, 대본 없이 일하고 있대요. 그러면 기사를 미리 쓰는 게 아니고 뭐다? 일을 해 나가면서 쓴다는 말이 나왔고요. 그죠? 그래 대본 없이 지금 뭐다? 일을 하고 있네요, 지금. 그러면 이 두 가지 정보를 조합하면 됩니다. 자, 볼까요? 봐봐요. 자, 우리가 잡은 단서가 첫 번째는 필자가 일단은 기자라는 겁니다. 맞죠? 두 번째 단서가 뭐였죠? 자, make it stop up as I go along. 내가 일을 해 나가면서 뭔가 기사를 쓴다라는 단서가 나왔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단서는 뭐다? 대본 없이 일한다는 게 중요하네요. 그럼 이 세 가지를 포함한 제목이 뭐다?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이죠? 선생님으로서의 기자는 안 되죠. 되나? 이거는 1번 하신 분들은 뭐냐면 뒤에 막 읽다 보면 막 가르치는 것도 나오고 어쩌고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고친 거예요. teach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소설 쓴 겁니다. 죄송한데. 소설을 언제 쓰냐면 대충대충 많이 읽었을 때 소설 써요. 그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볼까요? 기자. 그 다음에 improvisation은 뭐다? 원래 음악에서 즉흥 연주잖아요. 그러면 improvisation 즉흥적으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일을 해나가면서 뭐다? 기사 쓰죠. 그 다음에 대본 없잖아요. 관련 있죠? 2번 괜찮죠? 그죠? 맞나요? 3번 볼까요? 자, 정치에 있어서의 기술 아니죠? 4번. 자, Fields of Journalism and Technology. 자, 저널리즘의 어떤 분야와 그 다음에 기술 분야입니다. 이것도 아니겠죠, 그죠? 정답이 뭐다? 2번이겠구나. 됐나요? 자, 다시 돌아가서 어떤 사고가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처음에 뭐냐면 이게 이야기 형식인데 이 필자의 조언이 뭔지를 찾는 건데 이 필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한 단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서까지 가니까 우리가 어떤 판단할 수 있냐면 이야기 형식이구나. 그래서 마지막을 읽었는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대본 없이 일한다는 거. 이걸 조합한 게 정답이 뭐다? 2번이 되는구나 이 말입니다. 이해돼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 앞에 글의 순서에서 만약에 이제 한 3분 이상 붙잡혀 있었다? 뭐 이 문제 못 풉니다. 못 풀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자, 그림상 관계없는 문장은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문장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문장.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읽으시고 무조건 뭐냐면 소재를 잡으셔야 돼요. 소재를. 첫 문장 보고 소재를 잡으셔야 돼요. 이래요? 그러면 첫 문장 보시면 자, 아이들이 놀이터가 자, throughout history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throughout history 이 말은 과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게 뭐냐면 시간 열거입니다. 그러면 과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놀이터라는 것을 자, 월드 와드니스 뭐였냐면은 야생이라든지 아니면 들판이라든지 아니면 시냇가 아니면 언덕 이런 거였답니다. 한마디로 뭐라 그냥 자연이었죠. 그러면 여기까지 딱 보시고 과거의 역사를 통틀어서 봤을 때 아이들이 놀이터는 뭐다? 자연이었는데 그러면 오늘날에는 뭐다? 애들이 자연에서 막 뛰어노나요? 학교 마치면 바로 PC방 가자. 이래야 바뀌었단 그리겠죠? 이게 뭐다? 열거구나 이 말입니다. 열거는 뭐가 많다고요? 대조가 많다고. 대요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제 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미리 예측하는 겁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용어는 뭘 의미하냐면 all those places, 모든 장소를 의미하는데 어떤 장소예요? 자, 아이들이 gather, 모이는 장소인데 왜 모입니까 지금? 자, play their free spontaneous game. 그들이 자유로운 즉흥적인 어떤 놀이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중심 소재가 플레이그라운드인데 플레이그라운드가 뭔지를 설명하니까 얘는 뭐다? 적절하겠구나 이 말입니다. 이래요? 그럼 2번을 볼까요? 자, only 플러스 시간이 문제에 왔을 때 도치가 돼요. 얘가 와서 뒤에 문장이 지금 도치가 된 겁니다. 얘가 주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봐요. 항상 시간 열거는 과거에는 어땠는데 오늘날에는 이렇습니다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전환점이 오는데 자,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이렇게 나왔네요.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아이들이 베케이트는 뭔가를 비우다는 얘기, 장소를 어떤 장소를 비우다든지 아니 어떤 장소를 떠난다든지 그런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아이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뭐냐면 어떤 장소를 떠났답니다. 그러면 이게 도치인데 이게 만약에 주제 찾는 글이었다면 도치는 강조기 때문에 얘가 주제문이 돼요. 이해돼요?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아이들은 더 이상 자연에서 놀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 떠났는데 어딜 떠나요? 자, these natural playground. 그럼 자연적인 놀이터를 떠났답니다. 지금 뭘 위해 떠나고 있어요? Their growing love affair. 자, 그들이 점차 이제 어떤 사랑하는 일 때문에 그게 뭐냐면 비디오 게임이라든지 문자 보낸다든지 아니면 소셜 네트워킹이라든지 더 이상 자연에서 안 논다는 얘기죠. 그럼 전형적인 시간 열거글이죠. 됐나요? 그럼 이제부터 뭐냐면 여기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뭐다? 더 이상 자연에서 놀지 않는다가 계속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이죠? 자, 그 다음 봐요. 천천히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시고 필요하시면 동영상 강의 들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심지어 시골 미국에서 있나요? 그러면 시골에서는 그래도 자연이 있으니 자연에 뛰어놀 건데 근데 심지어 시골에서도 이렇게 나왔네요. 그 말은 아이들이 시골에서 자연에 뛰어놀아 안 놀아? 안 논다가 나오겠죠. 근데 논다가 나오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래요? 자, 그 다음에 자 문장 맨 앞에 퓨가 있잖아요. 자, 퓨나 노로 시작하는 문장은 그냥 어떤이라고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 동사를 부정시키는 겁니다. 이래요? 그러면 심지어 시골에서도 보다 어떤 아이들도 자 still roaming이라는 게 막 돌아다니다 이 말이거든요. 돌아다닌다 안 돌아다닌다? 안 돌아다니네요. 어떻게? 자, free range manner 자유로운 방식으로 아이들이 막 안 돌아다닌답니다. 자, 그것도 어떻게 돼요? 컴퍼니는 동반하는데 언니부터으니까 동반 안 한 거죠. 그래서 부모에 의해서 동반 안 된 채로 그럼 자기들끼리 이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자유로운 방식으로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는데요. 아이들이 자연에 없네요 지금. 관련 있어 없어요? 관련 있죠? 그냥 그 다음 볼까요? 자, when out of school 자, 학교가 끝나면 자, they are commonly found 그들이 뭐다? 일반적으로 발견되는데 동네에서 발견된답니다. 그냥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모래를 막 파고 있네요. 자, building for 요새 같은 것도 만들고 있죠. 자, playing traditional game 전통적인 게임도 하고요. climbing 막 오르락 내리고요. 자, playing board game 공놀이도 한답니다. 애들이 뭐예요? 자연에서 놀고 있네요. 갑자기 내용이 상관없는 게 나와버렸죠. 그럼 여기서 정답이 4번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좀 더 확실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다음 문장 읽으시면 돼요. 그들이 점차적으로 뭐라 더 빨리 디스플레이 사라지고 있답니다. 어디에서? 자연적인 어떤 영역에서. 얘랑 안 맞죠 지금? 정답이 뭐다? 4번이네. 자,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게 독해가 구성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지 하나하나 문제를 뜯어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구성에서 만약에 잡혀버리면은 문제가 다 어렵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몇 문제만 더 풀고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 13번. 자, 어휘 문제인데. 자, 이런 식의 어휘 문제는 뭐냐면 첫 문장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휘가 포함된 문장만 읽으시면 돼요. 근데 어휘만 포함된 문장을 읽었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러면 문맥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대부분 뭐냐면 90% 정도는 어휘가 포함된 문장에서 다 해결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한 문제 한 문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1840년대 자, 이 섬이 suffer 고통받았답니다. 그럼 suffer는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돼요. 자동사가 되면 from이 붙죠, 그죠? 자, 기근으로 고통받았답니다. 지금 됐나요? 보기 보시면 dehydration은 탈수죠.
그 다음에 굶주림, 자, 트라우마, 정신적인 충격입니다. 그죠? 피로감입니다. 했나요? 뭐가 답일지가 대충 보이죠? 지금 첫 문장에서. 그 다음 볼까요? 자, 이 섬이 자, could not produce enough, 충분한 어떤 음식을, 그 사람들이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을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답니다. 뭘로 죽겠습니까? 굶어서 죽겠죠? 3번이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이해돼요? 근데 내가 시간이 좀 남아서 B를 읽는다 가정해보고 B를 한번 읽어볼게요. 보시면 그 기근이 이만큼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게끔 유발시켰대요, 지금? 했나요? 이거 가지고는 아직 못 찾아요. 그래서 지금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땡땡은 보충 설명이에요, 이거. 앞에 거 이해 못했으면 읽으란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섬을 뭐다? 떠나고 있네요. 떠나서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가고 있네요. 그래서 뭐다? 에미그런트 있다가 나가는 게 에미그런트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바깥에 있다 들어오는 게 이미그런트고, 그러면 원래 자기 나라가 있는데 여기서 뭐다? 미국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치만 얘를 읽을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절대 없는 문제죠. 왜냐하면 뒤틀릴 이가 없잖아요, 이게. 이해돼요? 이런 데서 시간 로스가 생깁니다. 우리가 독해를 많이 읽어야 되라는 편견이 잡히면은 여기서 시간 로스가 생긴다고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 가볼까요?